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모집 및 등록 시험 대비 에센셜 제2편 보험 복귀편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고요.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맞게 나열한 것은 보험중개사 가능하죠. 보험회사 직원도 가능합니다. 보험 설계사도 가능하죠.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에 뭐가 틀렸는지 보죠. 보험대리점 가능하죠. 금융투자상담사, 대표이사 모집할 수 있는 자 해당이 안 되네요. 3번 보험중개사는 가능하고 사회이사 안 되죠. 예, 금융투자상담사도 안 됩니다. 직원은 되지만 예,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감사위원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관 문제 첫 번째 퀘스천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죠. 중개입니다.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는 중개하는 역할이고요. 보험대리점은 대리하는 역할이죠. 두 가지를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보기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퀘스천. 회사의 설립 경영 해산에 이르기까지 보험산업의 전 과정을 계속적으로 감독하는 보험감독 방식은 실질적 감독주의,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되는 보험감독 방식이죠. 예. 공시주의, 하고 실질 감독주의 여러분께서 구별을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회사의 홍보부서 직원. 홍보부서 직원은 직원이죠. 그죠? 직원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사회이사 아니죠. 모집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두 번째,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 혹은 대리점에 소속되지 않고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도 틀렸네요. 예, 중개하는 자가 바로 보험중개사입니다. 41번 등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가, 나에 들어갈 용어를 맞게 나열한 것은 자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한 자는 보험업법에 따라서 벌칙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예, 어떤 처벌입니까? 꽤 센 처벌입니다. 예, 처벌입니다. 뭡니까? 제일 센 거 한번 찾아보죠. 과태료, 징역, 벌금. 네, 징역과 벌금. 징역 아니면 벌금입니다. 제일 센 거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퀘스천 1 보겠습니다. 보험회사 등은 과로에 따라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를 과로에 등록해야 된다. 자,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등록은 어떤 법에 따릅니까? 보험업법에 따르죠. 보험업법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죠. 누가 위탁받아서 수행하느냐? 생명보험협회. 자, 이 지문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쉬운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연관 함정 첫 번째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생명보험설계사 등록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다. 자, 보험설계사 등록 시험, 자격시험 누가 실시합니까?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생명보험협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험업법에 따라 생명보험 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죠.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고 예, 그 등록 업무를 생명보험협회가 예, 등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 허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세 번째, 설계사 등록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 과정을 10시간 이상 이수한 자는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다. 자, 얼핏 보면 이거 맞는 내용인 것 같은데 뭐가 틀렸을까요? 10시간이 아니라 2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합니다. 자, 2023년도 시험에서는 이와 같이 문장 자체는 얼핏 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함정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다는 점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문장을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2번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 문제는요. 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럼 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었어요. 유예기간이 지났어요. 종료가 되었어요. 어떤 기간이 지났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자를 생각을 하시면서 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는 자는 그럼 누군가를 같이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권이 되었기 때문에 갑은 가능하고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을도 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죠.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으면 설계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갑, 을, 병 모두 설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자는 몇 년이 지나면 설계사가 될 수 있냐?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될 수 없냐? 3년이죠, 3년. 2년 있고 3년 있었죠. 이 두 가지를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연관 함정. 신용불량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는 보험설계사 될 수 없다는 거죠. 신용불량자는 상관이 없죠. 신용불량자도 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다. 자, 도로교통법만 빼고 나면, 즉 보험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도로교통법하고는 상관이 없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뭐 벌금 이상, 이거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는 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차모집제도 43번 보겠습니다. 자, 교차모집 설계사의 금지사항이 있고요. 교차모집 보험 회사의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보험 설계사의 금지사항. 1번,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수수료 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한다. 이거는 금지사항에 해당이 되죠. 2번, 교차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른 보험 설계사보다 우대하여 줄 것을 요구를 하면 금지사항인데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금지사항에는 해당이 되질 않겠네요. 3번, 소속 보험 설계사에게 교차 모집 설계사가 될 자 유치를 강요했다. 자, 소속 보험 설계사에게 교차 모집 설계사 될 자의 유치를 강요한 것은 교차 모집 보험 회사의 금지사항에 해당이 되니까 교차 모집 보험 설계사의 금지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퀘스천, 보험 설계사가 교차 모집을 위해 등록을 해야 되는 기관은 보험협회다 해야 됩니다. 협회.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소속 보험 설계사에게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하지 않고 보험 설계사가 선택을 하여 교차 모집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교차 모집 시 보험회사의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고요. 준수사항이죠. 특정 회사를 지정을 해서 교차 모집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입니다. 그러나 교차 모집을 할 때 지정하지 않았죠. 지정하지 않았으면 교차 모집 보험 설계사에게 선택을 하도록 한 것이니까 얘는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TV 또는 홈쇼핑에 출연하여 보험 상품에 대해 설명하는 행위는 교차 모집 보험 설계사의 금지사항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번, 등록 말소 보겠습니다. 자, 틀린 설명 한번 찾아보죠. 1번, 보험 설계사 등록은 신규 등록, 처음 이제 시험 보고 연수 받고 등록하는 거죠. 경력 등록은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등록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합격 없이 연수만 받고 교육만 받고 등록할 수 있죠. 그게 신규 등록과 경력 등록입니다. 구분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보험 설계사 말소는 보험회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 말소고요. 등록은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야만 됩니다. 그게 3번이네요. 소속 보험회사를 거치지 않고 보험협회에 직접 등록 신청 못합니다. 보험회사를 반드시 통해야 됩니다. 등록은.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 등록 절차. 자, 이것도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옵니다. 요 그대로예요. 자, 첫 번째, 신입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험 합격해야죠. 등록 교육도 이수를 해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협회 등록 신청을 해서 등록이 완료가 되면 그때 보험회사와 위촉 계약을 체결을 하고 위촉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하나씩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뭐 암기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께서 정답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 등록은 시험 합격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교육을 먼저 받아야 되죠. 그죠? 교육과 시험을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만 합격했다고 해서 등록,
그 다음에 등록교육 아닙니다. 예, 순서가 잘못됐죠. 두 번째, 말소는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간 위촉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위촉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촉이죠. 해촉. 말소는 예, 등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45번 보험대리점 등록 및 영업보증금. 자, 다음에서 생명보험 대리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합니다. 자, 이 질문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기억해 주십시오. 2번 보험대리점은 일사전속제도가 적용이 되질 않기 때문에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는 것이 보험대리점입니다. 3번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계를 대리하는 자다. 생명보험대리점은 계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계를 대리하는 자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개인보험대리점과 법인보험대리점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예, 설립 형태에 따라. 그래서 지문으로요. 설립 형태에 따라 개인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으로 구별한다. 맞냐 틀리냐 이걸 물어봅니다. 설립 형태에 따라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함정을 팔 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보험료 수령, 영수증 발급, 보험계약 인수심사,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보험계약 인수심사는 대리점의 역할이 아니죠. 지급심사 업무, 이것도 대리점의 역할은 아닙니다. 두 번째, 보험대리점 자격시험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한다. 자, 이 지문이 이 문제가 작년에 우리가 시험 문제에 많이 몇 번 나왔죠. 자, 대리점 자격시험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연수원에서 실시를 합니다. 자, 얘가 함정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은 협회예요. 근데 대리점 자격시험은 생명보험협회가 아니라 보험연수원에서 실시를 합니다. 46번 보험중개사의 성격 및 등록. 보험중개사에 대한 설명으로 내용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었다. 이건 보험중개사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일단 정답은 1번이네요. 보험업종에 따라서 생명보험중개사, 재산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로 구별을 하고요. 보험감독원에 등록 신청을 한다. 그게 보험중개사의 가장 큰 특징이죠. 영업보증금도 보험감독원에 예탁을 합니다. 그게 보험중개사의 특징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중개사의 등록기간과 영업보증금 예탁기간은 방금 설명드렸죠. 등록, 영업보증금 다 감독원에 해야 됩니다. 감독원. 퀘스천 두 번째입니다. 보험대리점은 보험협회에다 등록을 해야 되고요. 영업보증금은 1억 원 이내 어디다가 예탁을 하느냐? 보험회사에다가 예탁을 해야 합니다. 자, 중개사와 대리점의 등록기간, 영업보증금, 예탁기관 반드시 두 가지를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협회에 등록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원에 한다고 했죠. 금융감독원에. 자, 두 번째. 보험중개사는 영업 개시 7일 전까지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된다. 자, 일단 협회에 등록한다는 것 자체가 틀렸죠. 영업 개시 7일 전까지는 예탁금을 영업보증금 예탁금을 금융감독원에 반드시 예탁을 해야 된다. 이 예탁금을 영업보증금 예탁하기 전에는 영업을 개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죠. 두 가지가 다 섞여서 둘 다 틀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법인은 보험중개사가 될 수 없다. 잘 한번 읽어보죠.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다는 것은 부채보다 자기 돈이 훨씬 더 자산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럼 되게 좋은 거죠. 그러면 어떤 신용이 좀 나쁜 중개사가 법인의 보험중개사가 될 수 없냐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은 보험중개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7번 방카슈랑스네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자, 다음에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는 기관이 어디냐 이걸 찾는 거네요.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 매매업자 등록할 수 있죠. 산업은행 할 수 있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겸용여신업자는 안 되죠. 신용카드업자는 됩니다.
겸령 여신업자는 안 됩니다. 정답은 다가 되겠네요. 연관 문제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개인보장성 보험 중 저축성 보험 특약, 질병사망 특약을 부과한 재산보험 판매할 수 있다. 자, 방카슈랑스, 즉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보장성 보험, 종신보험 같은 거 판매 못하죠. 자, 이번에 이제 나온 출제됐던 문제 중에 특징적인 것이 질병사망 특약을 부과한 재산보험. 자, 이 지문이 눈에 좀 띄었습니다. 자, 질병사망 특약을 부과한 재산보험, 보장성 보험에 가장 특징적인 사망이 들어갔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상품은 판매할 수가 없는 상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된다. 자, 모든 보험 대리점은 다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되는데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의 특징은 아주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업보증금 예탁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 우체국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가 있는 기간에 해당되질 않죠. 우체국은 우체국 자체, 우체국 보험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세 번째,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보험계약자와 금융기관 앞 커피숍에서 직접 대면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죠.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반드시 점포 내에서만 보험계약 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앞 커피숍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50번 보험업법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보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아닌 걸 찾는 거네요. 1번 대출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 계약의 체결을 강요한다. 이거 피해를 주는 경우죠. 2번 보험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해 금융 상품의 이자율을 우대하는 행위. 보험 가입하면 금융 상품 이자율 정기예금 이자 더 줄게, 대출 이율을 깎아줄게, 이런 거겠죠. 요것도 부당영업 행위죠. 3번 연계, 제휴 서비스 등을 축소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행위는 얘는 불공정 영업 행위나 부당 권유 행위, 모집에 관한 금주 행위와 상관이 없죠. 계약자에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알려주는 행위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모집인이 직접 상품 요약서 자료를 제작하고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후, 보험회사 자체 내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여기가 준법감시인입니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다른 지점의 설계사를 스카우트하는 행위는 보험 설계사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스카우트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자필 서명을 받는 행위는 당연히 받아야 될 사항이지, 준수 사항이지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신입 설계사와 동행을 하여 모집 행위를 보조하는 행위는 정당한 영업 활동 행위죠. 금지 행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49번 보겠습니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억을 해 두십시오. 어떤 게 특별이익이냐, 어떤 게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 그걸 아셔야 되겠죠.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금품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몇 프로입니까? 10%죠, 10%.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했을 때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10% 3만 원. 그러니까 3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퀘스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5만 원 금품. 일단 3만 원 초과했네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죠.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자. 특별이익 제공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금품은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5%가 아니라 10%. 그리고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사한 지문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결국 이 범위를 출제 문제가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점이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50번 보험 안내자료 보겠습니다. 보험 안내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죠. 1번 보험 안내자료는 보험계약자가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제작이 돼야 됩니다. 맞는 내용이죠. 2번 보험 안내자료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맞죠. 예, 보험 안내자료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보험회사 모집 조직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3번 보험 설계사가 직접 제작한 보험 안내자료가 사실에 근거를 하든 하지 않든 뭐 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사실에 근거하더라도 당연히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관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금보험의 경우에 직전 몇 년의 실적을 근거로 보험 안내자료 장래의 계약자 배당을 예시할 수 있는가? 여러 번 나오죠, 그죠? 직전 5개년도입니다. 5개년도. 얘를 3개년도다 이렇게 해서 많이 함정을 파놓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연관 함정. 보험회사의 회계보고서는 보험 안내자료와 회계보고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없는 내용이죠. 보험 안내자료는 주로 뭐 상품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회계보고서는 뭐 공시하는 내용에는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유배당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장래의 배당을 예시할 수 있다. 자, 유배당 맞죠? 직전 5개년도 실적 맞죠? 문제는 종신보험. 종신보험이 아니죠. 뭐였습니까? 연금보험입니다. 자, 이 부분 계속 나옵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겠죠. 51번 설명 의무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을 보험회사가 설명해야 되는 보험계약 단계. 자, 권유 단계 있고 체결 단계 있고 있죠. 그다음에 보험금 청구 단계, 그다음에 지급 단계 이렇게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어떤 내용일까요? 담당 부서 연락처 및 필요한 서류. 어떤 담당일까요? 심사 절차, 보험금 심사 절차. 일단 보험금과 관련됐네요. 예상 심사 기간, 예상 지급일. 지급 심사 현황 결과 문의 및 조회 방법. 얘는 보험금 청구 단계에 해당이 되겠네요. 청구를 할 때 심사 절차는 어떻게 됩니다. 심사 기간은 어떻게 됩니다. 예상 지급일은 언제입니다. 이걸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만 이렇게 읽어보더라도 얘는 청구 단계에 관련이 된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퀘스천 1.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서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 서명 받아야 됩니다. 전화를 이용한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자필 서명이 면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퀘스천 2. 보험회사 또는 모집 종사자는 누가 보유한 계약 정보를 통해서 피보험자가 이미 다른 땡땡 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미 이제 다른 보험 상품에 동종의 다른 계약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복계약 체결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중복계약 체결을 확인해야 되는 것은 실손의료보험이죠. 그죠? 자, 이게 누가 보유하고 있는, 이게 지금 2023년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죠.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계약정보를 통해서 반드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서 확인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까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함정 보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연금저축보험의 자산운용 방식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체결 단계에서 설명해야 될 내용 중에 연금저축보험의 자산운용 방식이 포함이 되냐. 연금보험저축의 자산운용 방식과 체결 단계에서 설명해야 될 중요한 내용과는 관련이 없죠. 두 번째,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험 안내자료를 작성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보험 안내자료를 작성하는데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중심으로 작성을 하면 불리한 내용도 당연히 계약자에게 알려드려야 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얘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52번 생명보험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에 관한 준수사항 여러 가지가 있었죠. 2023년도에 출제 비중이 높아진 부분입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적용 범위는
보험회사와 그 소속 모집 종사자이다. 요건 맞는 내용이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2번 협정 위반 시 피해를 본 보험회사는 위반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어디다? 생명보험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이 협정은 자율협정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여요. 3번 신고 접수 시 생명보험협회 내에 설치된 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 자율규정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니라 여기서는 제재금이죠. 제재금.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다. 얘도 자주 출제가 매년 되는 부분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협정에서는 제재금입니다. 연관 문제 1, 2, 3가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공정경제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을 인가하는 기관은 제가 바로 앞서 설명드렸죠. 인가는 누가 합니까? 금융위원회입니다. 퀘스천 2.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퀘스천을 물어보는 것은 이 지문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란 뜻이죠. 자, 생명보험회사. 자, 당사자가 신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당사자, 생명보험회사, 점포장을 포함합니다. 어디에? 생명보험협회에다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퀘스천 3 보겠습니다. 배우자 계약 3건, 형제자매 계약 2건, 부모님 계약 4건, 본인 계약 3건일 경우. 자, 승환계약에서 제외되는 계약 건수는 몇 건입니까? 승환계약에서 제외되는, 즉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사회통념상 본인 배우자, 부모님 계약인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형제자매 계약은 제재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 4, 3 이렇게 합치면 배우자 3건, 부모님 4건, 본인 3건 더하면 3 더하기 4 더하기 3, 10건이 되겠네요. 연관 함정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정의 적용 범위는 보험회사와 그 소속 모집 종사자 이다 그러면 맞는데 보험 대리점과는 상관이 없죠. 두 번째, 허위사실 유포 시 2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 제재금 맞죠? 허위사실 유포 시에 제재금 부과가 되죠. 자, 금액이 2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죠. 53번 우수인증설계사 제도 보겠습니다. 우수인증설계사 제도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틀린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증기준과 관련된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죠. 1번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재직해야 된다. 예, 맞죠. 2번 보험계약 유지율이 13회차 95, 25회차 90%. 자, 유지율이 13회차 90%, 25회차 80% 이상이어야 인증기준을 충족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유지율은 계약 건수, 보험료 모두 가능합니다. 일시납도 가능하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우수인증 설계사를 인증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인증기관은 바로 생명보험협회죠. 그래서 인증기준도 생명보험협회의 인증기준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직전 3년간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건이 없어야 합니다.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건이 없어야 되는 건 맞는데, 자, 문제는 뭐냐? 직전 3년간이 아니라 직전 1년간이죠. 1년간. 두 번째 함정 보겠습니다. 우수인증 설계사 인증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가 아니죠. 5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6월 1일부터 그 다음에 5월 31일까지 1년간 인증기간을 부여를 합니다. 누가? 생명보험협회에서 매년 하는 거죠. 세 번째 함정 보겠습니다. 우수인증 설계사에게 최소 수입을 보장하고 더 많은 수당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54번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인증 기준으로 틀린 것 한번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근속기간은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재직 맞네요. 계약 유지율은 13회차 95, 25회차 85. 자, 이 숫자를 계속 바꿔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얘가 틀렸죠, 일단. 정도영업. 직전 3년간 품질보증 해지, 민원 해지, 무효 영건. 이것도 뭐 앞선 문제하고 비슷하네요. 직전 3년간이 아니라 직전 1년간이었죠. 그러면 일단 틀린 인증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나와 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우수인증설계사 제도가 도입된 해는 2008년도. 연도가 지문으로 한 번씩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유지일 13회차 95, 25회차 90% 아니죠? 요거 반드시 기억을 이제 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벌써 암기하셨겠죠? 두 번째, 매 3년마다가 아니라 매 1년마다 자격심사 후 인증을 부여합니다. 세 번째,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보험업법에 의한 사고 모집인 기록, 금융 및 신용질서 물량 사실이 없어야 된다. 자, 여기도 1년이 아니라 얘는 3년 이내에 이런 기록이 없어야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